잠 못 이루고 휴대폰 만지고 있나요? 여기가 바로 맞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풍여담입니다. 걱정을 잊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지금부터 매일 밤 여러분에게 잊혀진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논란 많은 모사, 추하고 왜소하게 태어나 7달 만에 조산했으나 하늘을 찌를 듯한 뛰어난 두뇌로 조정을 뒤흔들고 한 자루의 철퇴로 왕권을 확정지어 왕을 옹립하고 권세를 누렸으나 결국 죽은 후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훼손되는 최후를 맞은 인물 한명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조선 왕조의 광을 만드는 자, 계유정난에서 피로 궁궐을 물들인 도살자, 세왕을 거치며 권세를 누린 최고의 권신이자 봉건 왕권 아래에서 권력의 잔치가 결국은 흩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주인공입니다. 조선 왕조 500여 년의 권력 게임 속에는 지혜와 용기를 갖춘 문신이나 날랜 무장이 결코 부족하지 않았지만 한명회처럼 인내와 잔혹함, 지모와 야망을 한데 뭉친 인물은 드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불길한 꼬리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7달 만에 조산한 허약한 몸과 추한 용모는 그를 어릴 적부터 세상의 조소와 경멸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는 신분이 미천했고 궁궐에서 가장 하층의 국문수위로 시작했으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석에서 조용히 권력의 그물을 짜냈습니다. 그는 명군 수양대군을 만나 피비린내 나는 계유정난을 통해 생사부를 들고 철퇴를 휘둘러 국문 앞에서 수십 명의 대신들의 목을 베어 자신의 군주에게 왕위에 오르는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는 왕을 옹립한 공으로 조정의 권세를 휘둘렀고 두 딸을 왕실에 시집보내 두 임금의 장인이 되었으며 사치스러운 압구정을 짓고 세상의 영화를 누리며 조정과 민간을 두렵게 떨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봉건 왕권의 숙명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생전의 권세는 죽은 뒤에 추수감정을 막지 못했고 100년이 지나 연산군이 그가 영모를 꾀한 죄로 그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베어 최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하층 인물이 성공한 전설이자 모사가 권세를 휘두르는 오만함이었고 더 나아가 권력이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역사의 먼지를 털어내고 한명회의 일생으로 들어가 봅니다. 세상에게 경멸당했던 추한 용모의 이 인물이 어떻게 철퇴로 세상을 결정지었고 지모로 조정을 장악했으며 국문수위에서 권력의 정상에 올랐다가 죽은 후 어떻게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권력의 잔치가 결국 어떻게 쓸쓸하게 막을 내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명회는 조선 세종 연간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청주 한시입니다. 하지만 이 겉보기에 화려한 본관은 그의 미천하고도 험난한 출신을 조금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정실 부인이 아니라 집안의 지위 낮은 시녀였고 그의 탄생은 모든 이들이 불길하다고 느낄 만큼 급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임신한 지 고작 7달 만에 이 왜소한 남자아이를 조산했던 것입니다. 조선 민간에는 7삭 아이는 살고 8삭 아이는 죽는다는 속담이 있었는데 7달 조산하는 본래 생명이 위태로운데 한명회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보기 싫은 용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키가 작고 왜소하며 머리가 크고 몸통이 작고 얼굴은 추했으며 두 눈은 비뚤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귀에 거슬릴 정도로 쉰 목소리였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의 수려한 용모와는 완전히 달랐죠. 태어난 날부터 한명회는 주변의 백안시와 조소 속에서 살았습니다. 집안 안에서는 정실 자제들이 그를 서자라 부르며 마구 때리고 괴롭혔고 하인들조차 그의 출신과 용모 때문에 그를 천대하며 제대로 된 밥 한 끼조차 제때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이웃 아이들은 그를 놀림감으로 삼아 뒤따라가며 못생긴 놈, 요절할 놈이라 부르며 돌을 던지고 더러운 물을 뿌리는 등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비록 이 아들을 인정했지만 그의 추한 용모와 조산 탓에 그에게 조금의 애정도 보이지 않았고 그를 단지 집안의 오점으로만 여겨 그의 처지를 외면하고 묵인했습니다. 어린 시절 한명회에게는 따뜻함도 관심도 없었고 끝없는 조소, 괴롭힘, 냉대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구석진 곳에 숨어 다른 아이들이 웃으며 노는 모습을 바라보았고 땔감방에서 딱딱한 수수를 씹으며 시간을 보냈으며 어둠 속에서 몸의 상처와 마음속의 굴욕을 핥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비난한 집안 자제들처럼 운명의 압박에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뼛속 깊이 새겨진 이 굴욕은 그의 모난 성격을 깎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편집증에 가까운 야망과 끈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없었고 잘생긴 용모도 빛나는 집안 배경도 타인의 도움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짓밟히는 삶을 벗어나고 자신을 조소하고 괴롭히던 자들을 복종시키려면 오직 자신과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 두뇌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몇 권 남아있는 낡은 유교 경전만 찾을 수 있고 어두운 땔감방에서 달빛을 따라 글자를 배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사서를 통독하며 역대 왕조의 권력 투쟁에서 책략을 배우고 제후와 장수들의 성공 스토리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병법을 연구했고 비록 한 번도 전장에 나가 본 적은 없었지만 책장 사이에서 전장의 허실과 인심의 계산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는 데 능했는데 하인들의 권세에 아첨하는 태도, 집안 자제들의 오만함, 세상 사람들의 가난한 일을 싫어하고 부유한 일을 좋아하는 심성에서 인간의 탐욕과 나약함을 꿰뚫어 보았고 어떻게 인심을 이용하고 힘을 빌려 타격을 가하는지 배웠습니다. 성인이 된 한명회는 여전히 그 추하고 왜소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깊이와 차가움이 스멀스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른 비난한 집안 자제들처럼 과거를 통해 공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용모로는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주관관의 눈에 들기 어렵고 과거의 길은 그에게 있어 죽음의 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다른 길을 찾아 사람을 통해 궁궐 국문수의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이는 조선 궁궐에서 가장 하층의 직위로 품계도 녹봉도 없이 단지 국문을 지키며 출입 인원을 확인하는 일이었고 문무백관들에게 부르짖음을 당하고 궁중 내시들에게 마음대로 부려지는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한명회의 눈에는 이것이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발판으로 보였습니다. 궁궐은 조선 왕조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임금의 기쁨과 노여움, 후궁들의 총의 다툼, 대신들의 권력 게임, 그가 원하는 모든 권력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문수위는 비천해 보이지만 궁중의 온갖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고 조정의 온갖 소문을 들을 수 있으며 조정의 흐름과 인심의 향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이렇게 차가운 국문 앞에 서서 백관들의 경멸과 내시들의 구박을 참아가며 아무도 주의하지 않는 순간에 모든 정보를 마음속에 새기고 모든 인물을 뇌리에 새겼습니다. 마치 잠복한 맹수처럼 자신만의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 깊은 궁궐 안에서 자리 잡고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에는 혼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국문 수의 신분을 이용해 조용히 자신과 같이 신분이 미천하고 비범한 재주를 지녔지만 뜻을 펼치지 못하는 무사들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사들은 권세 있는 집안의 잘못을 저질러 군영에서 쫓겨난 자, 무예에 뛰어나지만 알아주는 이 없는 자 등으로 그들은 뛰어난 힘과 무예만 지녔을 뿐 하층에서 허덕일 뿐이었습니다. 한명회는 그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자신이 가진 적은 재산으로 그들을 구제하고 자신의 모략으로 그들을 위한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 무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하층에 하찮은 존재들이지만 훗날 나는 반드시 여러분을 데리고 권력의 정상에 올라 영화를 함께 누릴 것입니다. 그의 진심, 그의 지모, 그 추한 외모 아래 숨겨진 야망은 이 무사들로 하여금 그에게 죽음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자 한명회는 궁궐의 어두운 곳에 조용히 오직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무사부대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궁궐 곳곳에 퍼져 그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비밀 임무를 수행하며 그가 훗날 조정을 뒤흔드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조정 위의 사람들에게는 하층 수위의 망상으로만 보였고 아무도 이추하고 왜소한 국문 수위를 눈여겨보지 않았으며 더욱이 훗날 피비린내 나는 궁궐의 잔인한 인물이 되고 권세를 휘두르는 권신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명회의 기회는 그가 잠복하는 동안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때 조선 왕조는 임금이 어리고 조정이 동요하며 문신 집단이 권력을 휘둘렀고 왕실 종친들은 처처해서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이후 조선 세종에 찾아 문종의 동생으로 역시 야망을 품고 타인 아래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는 왕족은 문신들이 장악한 조정을 바라보며 분함과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이 바로 자신이 찾던 명군이며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발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층모사와 시리에 빠진 왕족의 합작,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궁중정변 계유정난의 서막이 곧 열리려 했습니다. 정통 14년, 조선 문종이 승하하고 고작 12살 난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임금이 어렸기 때문에 조정의 큰 권력은 김종서, 황보인 등의 보정 대신들이 장악했습니다. 이 문신 집단은 양반 귀족 출신으로 당파를 이루어 사사로이 이익을 꾀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며 어린 단종을 꼭두각시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처처에서 왕실 종친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권력을 삭감했으며 수양대군 이후는 그들이 중점적으로 억압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수양대군 이후는 세종대왕의 가장 재능 있는 아들로 용맹하고 지모가 뛰어나 본래 왕위를 노리는 마음이 있었고 문신 집단에 조금씩 다가오는 압박은 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왕실에 속한 권력을 되찾고 지고지상한 왕위에 오르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군대도 권력도 쓸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뿌리 깊게 얽힌 문신 집단을 마주하며 그는 오직 참고 기다리며 뜻을 같이 하는 동맹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명회는 바로 이때 수양대군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수양대군이 궁을 나설 때 사소한 일로 국문 수위와 다툼이 벌어졌고 충돌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자 한명회가 나서서 몇 마디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의 체면도 세웠고 수위들을 난처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은 본래 이추하고 왜소한 수위가 말을 논리 정연하게 하고 눈빛이 남다르다고 생각해 그를 사사로이 불러들여 조정 상황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번 소환은 한명회와 수양대군의 일생의 인연이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질문에 대해 한명회는 조금도 겁내거나 숨기지 않고 직설적으로 당시의 조정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문신 집단이 권력을 휘둘러 양반 귀족들이 오만하고 방자하며 어린 임금이 정사를 주관할 수 없고 왕실 종친들이 억압받아 조선 왕조는 이미 압류가 솟아오르고 있으며 수양대군은 세종대왕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용맹과 지모를 갖추어 군심과 민심을 깊이 얻었으니 바로 혼란을 바로잡고 왕위에 오를 최적의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수양대군에게 권력을 빼앗는 길을 모의해 주었습니다. 먼저 몰래 군중 장수들과 비난한 뜻 있는 사람들과 사귀어 자신의 세력을 조직하고 기회를 노려 김종서, 황보인 등의 보정 대신들을 제거하여 문신 집단의 핵심 세력을 청산한 후 마지막으로 천자를 업고 제후들을 호령하며 단종에게 양위를 강요해 왕위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한명회의 분석은 한마디 한마디가 진주 같았고 문장마다 요점을 찔러 수양대군 마음속의 생각과 부합했으며 더욱 수양대군을 놀라게 한 것은 이것 보기에 하층 수위가 조정 상황을 이렇게 꿰뚫어 보고 권력에 대한 모의가 이렇게 정교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수양대군을 감동시킨 것은 한명회가 그를 위해 권력을 빼앗는 길을 모의해 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조용히 조직한 무사부대를 모두 그에게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에게 말했습니다. 신은 출신이 미천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조소를 받았으나 오직 한 조각의 충성스러운 간담과 의기, 한 몸의 모략과 결단의 재주만 지녔습니다. 신이 보기에 대군은 진정한 천자이니 미천한 몸으로 대군을 도와 왕위에 오르게 하고자 합니다. 비록 몸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서슴지 않겠습니다. 이때의 수양대군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있었고
한명회의 등장은 마치 단비처럼 그에게 권력 탈취의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한명회의 추한 용모도 그의 미천한 출신도 개의치 않고 오직 그가 지닌 하늘을 찌를 듯한 두뇌와 죽음을 맹세하며 따르는 충성심만 보았습니다. 그는 한명회의 손을 잡고 감개무량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명회를 얻은 것은 유현덕이 제갈량을 얻은 것과 같도다. 이로부터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제1모사가 되어 몽가까이에서 따라다니며 모략을 내어 그가 가장 믿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권력을 빼앗는 것을 돕기 위해 한명회는 더욱 치밀한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국문 수의 신분을 이용해 계속 문신 집단의 일거수일투족을 탐지하고 김종서, 황보인 등의 행적, 취향, 당파 관계를 하나하나 탐지해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사부대를 이끌고 비밀리에 훈련하고 무기를 제작해 다가올 궁중정변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지모를 빌려 문신 집단 내부의 관계를 이간질하여 그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서로 헐뜯게 만들어 문신 집단의 힘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김종서, 황보인 등의 보정 대신들은 여전히 수양대군을 군대도 권력도 없는 몰락한 종친으로 한명회를 추하고 비천한 하층 수위로 여겼고 그들은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겨냥한 피비린내 나는 음모가 궁궐의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숙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오만하고 방자했고 여전히 독단적으로 행동했으며 여전히 자신들의 권력이 반석처럼 견고하다고 믿었지만 죽음의 그늘이 이미 그들의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명회는 정변은 빨리 일으켜야 하고 밤이 길면 꿈이 많아져 일단 문신 집단이 수양대군의 야망을 눈치채면 반드시 선수를 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양대군에게 진언하여 계유년 음력 10월 16일 밤에 궁중정변을 일으키고 임금 곁을 청산하고 간신을 주벌한다는 명분으로 김종서, 황보인 등의 보정 대신들을 제거하여 궁궐의 대권을 장악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건의를 받아들였고 조선 왕조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피비린내 나는 정변은 이 밤에 서막을 열려 했습니다. 그리고 한명회, 세상의 조소를 평생 받은 이 추한 인물도 이 밤에 철퇴를 들고 생사부를 바쳐든 채 궁궐의 국문 앞에 서서 이 정변에서 가장 눈에 띄고 가장 잔인한 존재가 되려 했습니다. 계유년 음력 10월 16일 밤, 조선 왕조의 경복궁은 죽음처럼 고요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평소에 등불이 환하게 밝히던 궁궐은 오늘 밤 고작 몇 개의 어스레한 궁둥만이 찬바람에 흔들리며 희미한 빛을 내뿜었고 마치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학살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한명회의 모의에 따라 수양대군은 궁중에 도적이 있다는 구실로 한명회가 조직한 무사부대를 이끌고 조용히 궁궐에 들어가 궁궐의 각 출입구를 통제했고 한명회는 무거운 철퇴 한 자루를 들고 직접 쓴 생사부 한 권을 받쳐든 채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 문 앞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궁문 밖을 바라보며 그 보정 대신들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이 생사부는 한명회가 몇 달의 시간을 들여 정성 들여 정리한 문신 집단 핵심 인물들의 명단으로 김종서, 황보인, 남지 등 수십 명의 보정 대신과 그들의 당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각각의 이름은 곧 사라질 생명 하나를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퇴는 장식이 아니라 한명회가 이 정변을 위해 준비한 무기였습니다. 그는 이 철퇴로 그 문신들의 오만함을 깨부수고 그 간신들의 목을 떨어뜨려 자신의 군주에게 왕위에 오르는 길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김종서, 황보인 등의 보정 대신들은 궁중의 급보를 받고 진짜 도적이 궁궐에 들어온 줄 알고 아무런 방비 없이 혼자서 와서 상황을 살피려 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수양대군과 한명회가 꾸민 함정이며 더욱이 그들이 마음대로 조소하던 그 추한 수위가 목숨을 거두는 염라대왕이 될 줄은요. 처음 도착한 이는 보정 대신 황보인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하인 몇 명을 데리고 의시되며 광화문 앞에 와서 국문 앞에 서 있는 한명회를 보고 여전히 경멸하는 얼굴로 꾸짖었습니다. 하찮은 국문 수위 따위가 감히 나에게 길을 막느냐? 빨리 국문을 열어라. 나를 궁궐에 들어가게 하라.
한명회는 말하지 않고 그저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손에 든 생사부를 펼쳐 황보인의 이름을 찾고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황보인, 당파를 이루어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고 독단적으로 전횡을 부리며 종친을 핍박했으니 그 죄만 번 죽어 마땅하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명회 뒤에 무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황보인의 하인들을 당장 베어 죽였고 황보인 자신도 무사들에게 눌려 땅에 엎드렸습니다. 황보인은 놀라고 분노하여 큰 소리로 욕했습니다. 한명회, 이 못생긴 놈, 감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침범하고 모반과 난리를 꾀하다니 너는 삼족을 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한명회는 이 말을 듣고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철퇴를 들어 황보인 앞으로 걸어가 그가 겁에 질린 눈빛을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말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남의 조소를 받았고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슨 삼족이 있어 멸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너는 조정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나라에 해를 끼쳤으니 죄가 있어 마땅히 죽음을 받아야 한다. 말을 마치자 그가 손에 든 철퇴는 황보인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고 황보인의 욕설은 갑자기 끊어졌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한명회는 철퇴에 묻은 피를 닦아내고 다시 생사부를 펼쳤으며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다음 사람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이어서 남지, 이양 등 문신 집단의 당파들이 하나둘씩 차례로 도착했고 그들 모두 황보인처럼 아무런 방비가 없어 결국 한명회에게 그 자리에서 지목되어 무사들에게 광화문 앞에서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광화문이 섰길 위에는 곧 피가 가득 쌓였고 그 생사부 위의 이름들은 하나하나 지워졌으며 한명회 손에 든 철퇴도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이는 보정 대신 김종서였습니다. 김종서는 문신 집단의 핵심 인물로 병권을 쥐고 있었고 용맹하고 전투에 능했습니다. 그가 광화문에 와서 땅에 가득한 피와 시체를 보고는 자신이 매복을 당한 것을 알았고 당장 칼을 뽑아 저항하며 무사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이미 준비를 해두었고 그는 수십 명의 정예 무사들을 배치해 김종서를 포위 공격하게 했습니다. 김종서가 아무리 용맹하다 해도 사지에 맞서기 어려웠고 결국 무사들에게 눌려 땅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김종서는 자신 앞에 서 있는 한명회를 보며 눈에 불만과 분노가 가득 차 소리쳤습니다. 한명회, 이 간신배야, 나 김종서는 일생 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오늘 내 이 못생긴 놈의 손에 죽다니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다. 한명회는 여전히 표정 하나 없이 김종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고? 너는 단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임금을 꼭두각시로 삼고 종친들을 원수로 삼았을 뿐이다. 내가 말하는 나라를 위한 헌신이란 다만 한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일 뿐이다. 오늘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은 죄가 있어 마땅히 받는 것이다. 말을 마치자 그는 다시 손에 든 철퇴를 들어 김종서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고 이 권세를 휘둘렀던 보정 대신은 결국 광화문이 피 웅덩이에 쓰러졌습니다. 이 밤 광화문 앞에는 피가 강을 이루었고 비명소리, 사륙소리, 철퇴가 내리치는 소리가 궁궐의 고요를 깨뜨렸으며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밤이 되었습니다. 한명회는 바로 광화문 앞에 서서 생사부를 받쳐 들고 철퇴를 든 채 마치 생명을 거두는 염라대왕처럼 하나하나 문신 집단의 구성원들을 지목하며 하나하나 그들이 피 웅덩이에 쓰러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가 튀어 지저분해졌고 추한 용모는 피빛에 비쳐 더욱 흉악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처음부터 끝까지 확고하고 차가웠으며 조금도 망설임과 연민이 없었습니다. 그는 큰일을 이루는 자는 사소한 절조에 구애받지 않으며 권력을 빼앗고 권력의 정상에 오르려면 반드시 마음이 잔인하고 사나워야 하며 반드시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밤의 학살은 그의 잔혹함이 아니라 권력 게임의 필연이었고 문신 집단의 독단적인 권력 행사를 끝내고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었으며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잠복해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유정난은 수양대군과 한명회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등 수십 명의 문신 집단 핵심 구성원이 참수되었고 문신 집단의 세력은 뿌리째 뽑혔으며 궁궐의 대권은 완전히 수양대군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명회, 이 국문 수위에서 시작한 추한 용모의 모사도 이 정변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유명해져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잔인한 모사가 되었고 또한 수양대군이 가장 의지하는 공신이 되었습니다. 이 핏빛의 계유정난은 조선 왕조의 방향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한명회의 일생까지 바꾸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세상의 조소를 받던 그 추한 수위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를 대신한 것은 권세를 휘둘렀던 한대감, 조선 왕조의 제1권신, 철퇴로 세상을 결정지었던 광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 이후는 조선 왕조의 대권을 완전히 장악했고 어린 단종은 말 그대로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한명회의 모의에 따라 수양대군은 조금씩 조정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으며 결국 계유년 음력 11월 단종에게 양위를 강요해 스스로 왕위에 올라 조선 세조가 되었습니다. 세조가 등극한 후 한명회의 왕을 옹립한 공에 감사하며 그에게 벼슬을 더해주고 자귀를 내리며 은총을 한껏 베풀었습니다. 그는 한명회를 의정부 영의정으로 봉해 백관의 우두머리 자리에 앉히고 조정의 정치 대권을 잡게 했으며 한명회의 집안을 미천한 족속에서 양반 귀족으로 격상시켜 그가 완전히 출신의 족쇄를 벗어나게 했습니다. 세조는 또한 한명회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조정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한명회와 상의했으며 심지어 세자를 세우는 같은 큰일도 그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명회는 일시에 권세를 휘둘렀고 조선 왕조에서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명회는 세조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모로 세조를 도와 조정기강을 바로잡고 양반 귀족의 세력을 약화시키며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왕실의 통치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는 법률을 제정하고 백성을 안정시키며 농사를 발전시켜 조선 왕조가 궁중정변의 동요를 겪은 후 빠르게 생기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세조를 위해 군대를 훈련시키고 변방 방어를 강화해 외적의 침입을 막아 조선 왕조의 국력이 날로 강성해지게 했습니다. 조정위에서 한명회는 말 한마디에 따라갔고 백관 중에 감히 그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없었으며 심지어 왕세자조차도 그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더욱 조정과 민간을 경악해 하는 일을 하나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두 딸을 차례로 왕실에 시집보내 조선 왕조 두 임금의 왕비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의 장녀는 세조에 의해 세자빈으로 뽑혀 세조의 장자 2장, 훗날의 예종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예종이 승하한 후 어린 성종의 왕비로 뽑혔습니다. 한명회는 이 두 겹의 인척관계로 예종과 성종 두 임금의 장인이 되고 조선 왕조의 국장이 되었으며 그의 권세 역시 그로 인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의 한명회는 단지 백관의 우두머리인 영의정일 뿐만 아니라 왕실의 지친이었고 그의 집안도 그의 권세 덕분에 일약 조선 왕조에서 가장 빛나는 집안이 되어 문전성시를 이루며 영화를 누렸습니다. 손에 막대한 권세를 쥐고 끝없는 영화를 누리자 한명회 마음속의 야망과 오만도 조금씩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국문에 잠복해 있던 인내심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오만하고 방자해지며 제멋대로 굴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예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으며 조정의 관리 중 그에게 순응하는 자는 벼슬을 더해주고 거스르는 자는 파직 면직시키고 심지어 목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는 재물을 마구 거두어 민간의 재물을 착취했고 자신을 위해 사치스러운 저택을 지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한강가에 지은 압구정이었습니다. 이 압구정은 무수한 인력과 물자, 재력을 소모해 매우 사치스럽게 지었으며 정자와 누각, 조각한 기둥과 화려한 그림, 가산과 흐르는 물, 진기한 꽃과 나무 등 모든 것이 구비되어 왕실의 궁궐에 견줄만했습니다. 한명회는 자주 압구정에서 연회를 열어 조정의 문무백관을 초대하고 술을 마시며 즐기고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사치를 극도로 누렸습니다.
그는 압구정의 높은 누각 위에 서서 한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내려다보며 조정의 백관들이 그에게 머리 숙여 복종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의 자부심과 만족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때의 한명회는 이미 자신이 미천하게 태어났다는 것, 자신이 세상의 조소를 받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권력을 장악할 운명이었고 자신의 추한 용모는 조금도 자신의 뛰어난 재주를 가리지 못하며 이 세상의 영화와 부귀는 모두 자신이 마땅히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만하고 방자함, 그의 독단적인 전횡은 조정과 민간 모두를 두렵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백관들은 겉으로는 그에게 머리 숙여 복종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뼛속까지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마구 재물을 거둠으로 인해 물깊고 불뜨거운 생활 속에서 신음하며 그를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왕실의 종친들조차도 그의 권세가 지나치게 노파주군을 위협할까 봐 두려워하며 그가 공이 노파주군을 위협하여 조만간 조선 왕조의 화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조와 예종은 한명회의 왕을 옹립한 공과 인척 관계 때문에 그의 오만하고 방자함을 번번이 참아주었고 성종은 어려 조정의 대권은 여전히 한명회가 장악하고 있어 더욱 그를 견제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명회는 조선 왕조 권력의 정상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며 영화와 부귀를 누리며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반석처럼 공고할 것이고 자신의 영화가 강물처럼 길게 이어질 것이며 자신이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빛나는 모사가 되어 후세에 대대로 존경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잊었습니다. 봉건 왕권 아래에는 영원한 권신이 없고 오직 영원한 군주만이 있다는 것을, 오늘의 공이 노파주군을 위협하는 것이 내일에는 몸과 목이 따로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영화와 부귀가 내일에는 집이 망하고 가족이 흩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의 오만함, 그의 방자함은 이미 그의 훗날의 결말을 위한 복선을 깔아 놓았습니다. 명성화 17년, 한명회는 병들어 세상을 떠났고 향년 71세였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여전히 권세를 휘둘렀던 영의정이었고 여전히 조선 왕조의 국장이었습니다. 세조는 그를 위해 조회를 3일 동안 멈추고 시호를 충익으로 추증하며 제후의 규격으로 그에게 성대한 장례를 치러주었고 한성교회의 명당에 그를 묻어 무한한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한명회의 일생이 이렇게 영화롭게 막을 내리고 조선 왕조 역사상 일대 명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겉보기에 빛나는 장례식은 그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시작에 불과하며 여러 해가 지난 후 그는 자신의 당년의 소행으로 인해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훼손되어 최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한명회가 병들어 죽은 후 그의 집안은 여전히 왕실의 인척 관계를 믿고 영화와 부귀를 누렸고 그의 아들들은 조정에서 요직을 맡아 계속 부분적인 조정의 대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선 왕조의 왕위는 세조의 증손 연산군의 손에 전해졌고 한명회의 비극도 이때 공식적으로 서막을 열었습니다. 연산군은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포악한 폭군으로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 마음속에 증오와 잔인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등극한 후 자신의 어머니를 억압했던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보복했고 또한 계유정난에 참여해 세조를 옹립한 사람들을 뼛속까지 증오했습니다. 연산군이 보기에 세조의 등극은 모반과 난리를 꾀한 것이고 한명회는 계유정난의 주모자로서 생사부를 들고 철퇴를 휘둘러 수십 명의 대신들을 죽였으니 죄가 지극히 큰 간신이며 더 나아가 조선 왕조의 난신적자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연산군이 황권을 집중하고 조정의 구신 세력을 제거하려 했는데 한명회의 집안이 여전히 조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연산군이 황권을 집중하는 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은 이미 죽은 한명회를 겨냥해 계유정난은 모반을 꾀한 죄로 만번 죽어 마땅하다는 이유로 한명회의 무덤을 파헤치라고 명령하고 그의 시신을 끌어내어 참시의 형벌에 처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조서는
조정과 민간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비록 백관들이 한명회의 오만하고 방자함을 이미 오래전부터 불만스러워했지만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고 더욱이 한명회는 삼조 원로이며 두 임금의 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악한 연산군을 마주하며 감히 나서서 반대하는 자는 없었고 그저 연산군의 시위들이 한성교회로 가서 한명회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을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한명회의 무덤은 시위들에 의해 강제로 파헤쳐졌고 그의 관이 열리자 이미 부패한 시신은 시위들에 의해 끌려나와 차가운 땅에 내던져졌습니다. 연산군은 친히 현장에 와서 한명회의 시신을 바라보며 눈에는 원한이 가득했고 그는 명령을 내려 한명회의 시신을 참수하고 그의 머리를 성문 위에 걸어 3일 동안 효시하게 하며 그의 뼈를 황야에 내버려 들짐승이 먹게 하여 영원히 초생을 얻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권세를 휘둘렀고 철퇴로 세상을 결정지었던 모사, 세조를 옹립하고 압구정을 지어 영화를 누렸던 광을 만드는 자는 결국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훼손되어 최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집안도 그의 죄명으로 인해 연산군의 명령으로 가산이 정몰되고 그의 아들들은 파직되어 외딴 섬으로 유배되었으며 그의 딸들은 비록 전황의 왕비였지만 또한 냉궁에 갇혀 울적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때 빛났던 청주 한씨 집안은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집이 망하고 가족이 흩어져 완전히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한명회의 일생은 이렇게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는 추하게 태어나 조소를 받았지만 자신의 지모와 인내로 국문 수위에서 권력의 정상에 올라 임금을 옹립하고 세왕을 거치며 권세를 누리고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권력의 숙명을 피해갈 수 없었고 생전의 권세는 죽은 뒤에 추수감정을 막지 못했으며 결국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훼손되고 집안이 멸망하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면의 거울과 같아 봉건 왕권 아래의 잔인함과 무정함을 비추고 권력 게임 속의 피비린내 나는 풍랑을 비추며 더 나아가 권력의 본질을 비춥니다. 권력은 한강 위의 안개와 같아 겉보기에는 짙은 먹물처럼 하늘을 가리지만 실제로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한번 불면 흩어져 버린다는 것을. 설령 하늘을 찌를 듯한 재주를 가지고 있고 설령 조정의 권세를 휘둘러도 설령 세상의 영화를 누린다 해도 봉건 왕권의 앞에서는 결국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하여 바람 한 번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한명회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히 공고할 수 있고 자신의 영화가 대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잊었습니다. 지고지상한 왕권 앞에서는 어떤 권신의 권세도 단지 군주가 부여한 것이며 군주는 너를 하루아침에 출세하게 할 수도 있고 10,000번 죽어도 모자라게 할 수도 있으며 너로 하여금 영화를 누리게 할 수도 있고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훼손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봉건 왕권 아래 모사의 숙명이며 권력의 잔치가 결국 흩어져 버리는 필연입니다. 그리고 계유정난의 핏빛, 광화문 앞의 철퇴, 압구정의 영화, 무덤 파헤침과 시신 훼손의 비참한 국면은 모두 한명회 일생의 주석이 되었고 조선 왕조 역사상 논란과 탄식으로 가득 찬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조선 왕조의 번영과 쇠퇴는 이미 세월의 긴 강물에 묻혔지만 한명회의 이야기는 여전히 조선 왕조의 역사 속에 남아 후세 사람들이 끝없이 평론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명회가 조선 왕조의 공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세조를 옹립해 문신 집단의 독단적인 권력을 끝내고 조정기강을 바로잡으며 국력을 발전시켜 조선 왕조가 안정과 번영을 맞이하게 했고 그의 지모와 재주는 후세의 존경을 받을 만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한명회가 조선 왕조의 간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권력을 위해 마음이 잔인하고 계유정난에서 피로 궁궐을 물들여 수십 명의 대신들을 죽였고 그는 오만하고 방자하며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마구 재물을 거두어 나라와 백성에 해를 끼쳤으니 그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훼손된 것은 죄가 있어 마땅히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과 과를 떠나 한명회는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모사입니다. 그의 일생은 하층 인물이 성공한 본보기이자 권력 게임의 축소판이며
더 나아가 권력이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는 사실을 가장 잘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출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설령 미천하게 태어나고 설령 세상의 조소를 받는다 해도 충분한 지모와 인내, 야망만 있다면 여전히 권력의 정상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권력은 결국 양날의 검으로 너를 하루아침에 출세하게 할 수도 있고 10,000번 죽어도 모자라게 할 수도 있으며 설령 내가 조정의 권세를 휘둘러 영화를 누린다 해도 결국 권력의 숙명을 피해갈 수 없고 봉건 왕권의 잔인함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권력도 영원한 영화도 없습니다. 모든 공명과 이록은 다만 지나가는 구름과 안개일 뿐이며 마치 한강 위의 안개처럼 겉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순식간에 지나가고 맙니다. 한명회의 일생은 마치 성대한 권력의 잔치와 같아 그는 이 잔치에서 마음껏 활락하며 세상의 영화를 누렸지만 잔치가 끝나고 남은 것은 오직 끝없는 탄식과 쓸쓸함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이야기도 끝에 다다랐습니다. 한명회의 일생은 마치 피와 불의 교차, 권력과 이익의 게임, 영화와 비참함의 윤회와 같아 조선 왕조의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철퇴, 그의 생사부, 그의 압구정, 그의 무덤 파헤침과 시신회소는 모두 세월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사라져갔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권력은 안개와 같고 부귀는 연기와 같으며 오직 본심만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권력은 한강 위의 안개와 같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공명과 이록을 잊고 마음속의 집착과 야망을 내려놓고 안심하고 잠들어 보세요.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